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더전 스마트 A를 시작해서 지난주에 기초정보 관리 쪽을 다 했습니다. 기초정보 관리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설정이라든가 또 전기 2월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그래서 AT 시험에서 FAT 1급에서는 그 지난번에 했던 기초정보 관리 부분에서는 모두 10점의 배점으로 문제가 3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표 관리, 바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회계의 가장 우리 회계 실무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분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을 할 때는 분계만 생각을 하면 됐죠. 개정 과목하고 그 다음에 차변이냐 대변이냐 거래의 판료소 결합 관계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표 관리는 우리 회계 실무의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점수가 많이 배점이 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가 회사 코드 3000번으로 로그인을 해서 오늘 일반 전표 입력 부분을 먼저 하고, 또 시간이 되면은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6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16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배웠던 회계상 거래란 무엇이냐. 여러분 회계상 거래는 분명히 요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죠.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증가나 감소 또는 수익,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은 회계상 거래다. 다시 말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회계상 거래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여러분 우리가 분계의 과정을 공부하실 때 요 거래의 판료소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의 판료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판료소 아직 여러분이 이게 오락가락 하신다 그러면은 안 돼요. 이제는 거래의 판료소가 확실하게 차변 요소 4개,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요소 4개,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뭐 이걸 외워서 써먹을 것은 없어요. 이 자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계를 할 때, 회계 처리를 할 때 이거 안 지켜졌으면 그게 틀리는 거예요. 이게 안 지켜졌으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분계 연습을 한다 그러면, 내가 분계에 아직 미숙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를 분계를 해놓고 내가 이게 지금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산 개정 과목을 차변에 입력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내가 지금 자산이 감소했는데 그걸 자산 감소를 지금 대변에 입력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부채 개정 과목이었다, 부채가 증가했으면 내가 차변에 부채 증가를 차변에 입력했냐. 만약에 빚을 갚았어요. 빚을 갚았으면 그 개정 과목을 대변에 입력했는가. 거꾸로 말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이죠. 그리고 빚을 갚으면 부채 감소 차변에 입력했는가. 보세요. 맨날 강의하는 사람도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회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본이 증가했을 때는 대변, 자본 감소인 경우는 차변에 온다 하는 거. 비용이 발생했다, 복리후생비가 발생했다, 접대비가 발생했다, 차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했다, 상품을 팔아가지고 상품 매출을 했다, 또는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 수익 발생 대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결산을 할 때는 수익을 소멸시킬 때가 있어요. 발생주의 기간 개념으로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수익을 소멸할 때는 반대쪽인 수익 소멸은 차변. 또 마찬가지로 보험료 같은 차기분을 미리 지급하는 그런 경우에 비용을 소멸시킬 때는 비용 소멸은 대변이 온다. 발생이 차변이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8요소라고 밑에 하나 더 쓰면은 수익 소멸 잘 안 써지니까 제가 이게 좀 줄여서 쓸게요. 대변에는 비용 소멸 비소 이것이 대변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10요소 어떤 교과서에서는 거래의 10요소로 얘기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표 관리에서 전표를 우리가 입력할 때 이 원칙을 지켜야만이 올바른 회계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을 이제 먼저 우리가 해볼 텐데요.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회계에서 거래인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발생하면 증빙 서류를 보고 이제 증빙 서류 보는 것도 이제 아셔야 돼. 그동안에는 우리가 분계만 생각을 했으면 돼요. 계적 과목은 무엇으로 하고 금액은 얼마로 하고 그것을 차변에 기록할 것인가 대변에 기록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증빙 각종 영수증들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또는 무슨 고지서 무슨 계약서 이런 증빙들이 있는데 그 증빙을 보고 이렇게 거기에 핵심 내용을 빨리빨리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AT 시험은요 모든 그 분계 문제 즉 전표 입력 문제가 증빙을 주고 그걸 보고 입력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를 보고 전산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서 전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거죠. 자, 전표 작성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루어지며 입력된 자료는 전표, 분계장 및 총계정 원장 등 장부와 관련된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죠. 그래서 전표 입력만 우리가 수동이다라고 처음 우리 이론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모든 전표를 다 일반 전표에 입력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은요 가로 열고 어떤 자료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느냐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한 건입니다. 무관한 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계없는 건. 그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해요. 아니, 부가가치 신고하고 관계없는 건이 과연 있을까? 이제 여러분이 뒤에 보시면 이제 하시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대비를 쓰고 온 영수증 같은 거. 이 부가가치세 공제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전표에 입력해요. 근데 접대비를 쓰고 왔어도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그러면 그건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어요. 또 세금 계산서, 세금 영수증 받아온 것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도 그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자료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무관한가? 또 어떤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는가? 그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시험에서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FAT 1급까지는. TAT 2급부터는 만하지 않아요. 이걸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와 관련이 없는 문제를 구분해서 내질 않고 그냥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서 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 FAT 2급과 FAT 1급까지는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 따로 관련 없는 문제를 따로 내요. 그래서 일반전표에 입력하라 그러면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실제 자기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일을 할 때는 누가 이건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 이건 부가가치세 아니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 이걸 누가 매번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하다. 예. 그럼 뭐예요?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액도 없다 이 말이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있는 것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있는 거예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그러나 매입세액이 있지만 공제받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접대비, 또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또 토지 관련 지출, 또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네, 또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공제받지 없는 거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계산서야 증빙이. 그거는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로 가야 돼. 그건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로 가야 돼요. 네. 자, 그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스에는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는 전표 번호가 필요하고, 예, 전표 번호가 필요하다. 근데 전표 번호는 말이죠.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1번부터 자동으로 부여되니까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날짜만 정확히 입력하면 돼요. 날짜만. 전표 번호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표 번호가 우리가 의도했던 번호가 아니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기능 모음이라는 메뉴에서 번호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번호를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 입력하는 원칙을 일반적인 원칙을 지켜가면서 입력하면은 전표 번호가 우리가 의도했던 번호 아닌 이상한 번호가 붙을 리는 없어요. 거의다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동작을 일반적인 동작이 아니라 좀 다른 동작을 하게 되면 이 번호가 좀 헷갈려가지고 번호가 같은 건인데 하나는 1번, 하나는 2번. 그래가지고 차대변이 안 맞아요. 원래 차변에 10만원, 대변에 10만원 이렇게 입력했단 말이에요. 계정 과목 딱 정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전표 번호가 1번으로 두 개가 부여돼야 차변 합계 10만원, 대변 합계 10만원 해가지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다음 전표로 무난히 넘어가는데 밑에 계속 빨갛게 차대변이 안 맞는다. 나는 입력했는데 예. 근데 보니까 전표 번호가 하나가 1번, 차변은 1번이고 대변이 2번이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지금 여기 기능모음에 가서 전표 수정을 통해서 그냥 강제로 1번으로 통일시킵니다. 다음 두 번째, 계정 과목 코드. 계정 과목 코드는 외워졌으면 직접 입력합니다. 예, 뭐 외워진 거. 예. 저는 좀 뭐 수업을 오래 해서 꽤 많이 외우고 있겠죠. 예,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계정 과목만 외우기도 힘든데 지금 뭐 코드까지 어떻게 외우느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전표 입력을 자주 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계정 과목들 그런 것이 이제 그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런 거 몇 개는 좀 외우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우려고 일부러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게 이제 전표 입력하면서 이게 어떤 계정 과목이 자주 나오는구나. 이 번호가 뭐지? 계정 과목 번호를 나중에 좀 유심히 보시라고. 그러면 쉽게 외워져요. 자, 그래서 코드를 알면 직접 입력하고요. 코드를 물으면 계정 과목의 두 자리를 이 코드란에다 입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검색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었어요. 사실 우리 기초정보관리 입력하면서 그렇죠? 손익계산서하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전표를 불필요하게 2번 입력했거나 아니면 입력하지 말아야 될 걸 입력을 했다 하면 전표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전표 번호 앞에 체크박스가 있는데 체크박스를 딱 체크하고 나서 우리 교정 프로그램에 보면 상단에 요 휴지통 그림이 있어요. 예. 그걸 딱 누르면 그 줄이 전체가 딱 지워집니다.
그래서 지우는 거. 프로그램 상단에 이걸 이용해서 삭제하시면 된다. 또 전표를 이제 입력하면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서 또는 입력 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정렬할 수가 있어요. 날짜 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기본이 이거 날짜 순입니다. 만약에 7월달 전표를 딱 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날짜 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7월달 전표를 입력하는데 자 7월 6일이다. 오늘 7월 6일날 전표를 다 입력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차 7월 3일날 금요일날 전표를 내가 한두 건 빼먹은 게 있네. 그러면 오늘 입력할 수도 있죠. 며칠 지난 거. 오늘 입력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늘 6일 날짜하고 6일 날짜하고 3일 날짜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을 닫았다가 다시 열면 다시 3일 날짜는 2일 날과 4일 날 사이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근데 내가 전표를 고칠 때는 입력순으로 보면 빨리 찾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금방 입력한 걸 어디 갔지? 다른 메뉴 갔다 왔더니 섞여버려서. 그러면 거기에 와서 입력순. 이와 같이 어떻게 하느냐? 입력순으로 정렬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그 전표 입력하는 셀에서 오른쪽 단추를 눌러요. 전표 번호 있는 쪽에서 주로 쓰는데 오른쪽 버튼을 딱 눌러서 나오면 이 바로가기 메뉴가 나와요. 이걸로 입력순 여기 체크하면 입력순으로 즉 전표를 정렬하는 방법이 3개의 옵션이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표에는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로 구분해서 입력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건 이론에 불과해요. 이론에 불과하다. 왜냐? 실무에서 굳이 출금 전표, 입금 전표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두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해도 회계 처리상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대체 전표가 그동안 우리가 분개했던 그거예요. 뭐예요? 차변 뭐 얼마, 대변 뭐 얼마. 이게 다 대체 전표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우리가 구분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표를 입력하면 여기 구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구분란에서 1 하면 출금, 구분란에서 2 하면은 입금 전표, 또 구분란에서 3 하면은 차변 여기 나오죠. 차변은 3, 대변은 4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차변, 대변 이렇게 우리가 분계를 얘기해 왔습니다. 즉 전부 대체 전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분계를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러분이 출금과 입금 전표를 이제 써볼 텐데요. 출금 전표 하면은 무조건 출금이니까 대변이 현금인 거래예요. 그러면 대변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차변만 입력하면 그 전표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이 시간이 세이브가 되겠죠. 자, 입금 전표. 입금 전표는 차변이 현금인 거래예요. 차변이 현금인 거예요. 그러면 입금 전표 2번 딱 선택하면 차변이 자동으로 현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개념 과목을 한 줄만 입력하면 돼. 대변만 입력하면 된다. 그래서 입력이 좀 빨라집니다. 그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입금 전표로 하든 출금 전표로 입출금 전표 이걸 쓰든 아니면 대체 전표를 쓰든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는 이런 거래 입금 전표 거래냐 출금 전표 거래냐 이론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FAT 1급 시험에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이것이 입금 전표냐 출금 전표냐 그런 수준의 문제는 내지 않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NCS 저기 평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164페이지에 보면은 NCS 능력 단위에 대해서 능력 단위 요소에 전표 작성액에 보면은 현금의 수입 거래를 파악하여 입금 전표를 작성할 수 있다. 현금의 지출 거래를 파악하여 출금 전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수행 준거가 있어서 예, 그러한 수행 준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입금전표, 출금전표는 한번 실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있는 박스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근데 딱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여기 있네요. 자, 1번은 출금전표, 2번은 입금전표라는 걸 알았고 3번이 차변, 4번이 대변이에요. 물론 밑에 도움말 다 나옵니다. 이걸 뭐 외워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항상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도움말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밑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 5번과 6번은 또 뭐냐? 구분에 있는 여기 전표 구분에 5번은 결산차변, 우리가 결차 이렇게 부르죠. 결산차변을 우리가 결차. 6번은 결산대변, 결대.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결산할 때 차변, 이게 결산차변, 결산할 때 대변, 이게 결산대변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대체점수의 차변, 대변과 차이가 있느냐? 차이 없어요. 그냥 차변, 대변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걸 쓰느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결산 작업을 우리가 하시게 되는데 결산할 때 자동 결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동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변, 대변 이거를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어떤 폼에다가 어떤 양식, 형식에다가 해당되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차변, 대변 뭐 이렇게 금액까지 자동으로 분계를 해줘요. 거기에서 넘어온 전표를 이렇게 5번, 6번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동 입력할 때 그럼 5번, 6번을 쓰면 안 됩니까? 써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능하면 그냥 3번, 4번. 내가 수동으로 입력할 때는 3번, 4번. 그리고 기계가 자동으로 분계한 것은 그냥 5번, 6번. 이걸 이용하면 내가 전표 작성한 건가? 저기 자동 분계로 넘어온 건가? 이걸 구분할 수가 있겠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내용적으로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입력할 때 그 결산 분계 사항이 아니지만 5번, 6번을 쓰더라도 회계가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기능은 그냥 자동 분계에 맡겨두시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는 과정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래처 등록을 우리 기초정보관리에서 해보았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게 원칙이죠. 거기서 하는 게. 그러나 그 메뉴로 갔다가 또 나오고 그러지 않고 이제 전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코드란에 여러분이 이 플러스 키를 치게 될 겁니다. 플러스 키를 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 문자 키에 있는 플러스 누르지 마시고 여기 숫자 팁에 되어 있는 플러스 그걸 툭 쳐주시면 돼요. 이 거래처 코드란에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거래처 코드가 000000 이렇게 5개의 0으로 입력이 돼요. 그러면서 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거래처 이름 입력하고 거래처명을 먼저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요 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코드를 여기서 이제 새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요거는 뭐 지금 말로 하는 것보다 일단 플러스 누르면 된다는 것만 알고 이건 직접 실습을 해야 여러분이 편안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얘기해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차변의 개정 과목과 차변 대변 개정 과목과 금액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거래처를 이제 제가 강조를 해 드릴 겁니다. 거래처 코드.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개정 과목은 거래처별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 시간에서 그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여러분 했던 개정 과목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게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채권, 채무, 예금. 자, 채권, 외상매출금 우리 지난번에
전기분 외상 매출금을 거래처별로 다 구분해서 입력해 줬어요. 그래야 거래처 원장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당연히 구분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지급보험 이거 다, 그다음에 차입금 이거 전부 거래처별로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예금 무슨 은행 거 보통예금인지, 당좌예금 어떤 은행 당좌예금인지, 네, 또 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이런 거 모두 마찬가지.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회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어요. 그럼 미지급금이 발생해요. 미지급금이. 그러면 그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식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신용카드를 긁었다 그러면 식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지급금을 식당에만 했죠. 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카드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를 썼다 그러면.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것까지 챙겨가면서 전표 입력을 하시게 된다. 네, 뭐 설명이 너무 길었어요. 직접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금전표 작성하기라는 주제인데 왜 출금전표인가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회계팀의 회계결산 업무 시 야근 식대를 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영수증입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금전표로 하면은 한쪽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현금으로 여기 지금 백반값을 지급을 했으면 대변에 현금이거든요. 그러면 출금전표로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또 하나 왜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걸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느냐?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는가를 보시는데, 우리가 회계팀에서 업무상 지금 업무상 일을 하고 야근 식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부가가치세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미소식당에서 밥을 먹고서 그냥 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이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어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잖아요. 우리 야근식 때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처리를 하는데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으나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 증빙 가지고는. 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느냐? 우리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그러한 증빙이 있어야 돼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나누어져 있는 증빙이 뭐예요? 세금계산서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아니면 현금영수증. 그런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도 간이과세자의 식당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합계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어야만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증빙을 보면 알아요. 사업자 번호에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안 나와 있는데, 물론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여러분이 보실 때 공급가에 세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분계를 한번 써봐라 하는 연습이니까 한번 여러분 연필로 살짝 한번 써보시죠. 차변의 복리후생비 3만원, 대변은 현금 3만원 이렇게 분계 쓸 수 있어야죠. 머릿속으로 그게 그려져야 돼요. 분계를 책에다 한번 써보셔라.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3만원씩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전표 입력을 수행하세요. 시험에서는 분계를 쓰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바로 전표 입력하라는 거죠. 근데 전표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것이 머릿속에 띵 하고 떠올라야죠. 분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그걸 이제
전표 입력을 하니까. 자, 그러면 출금 전표로 입력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한번 실행해 보실래요? 네, 일반 전표 입력 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영수증에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네,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다가 월과 일을 모두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위에는 월만 입력하고 일은 그냥 빈 나눠 놓고 엔터로 치고 지나가면 여기다가 날짜를 하루하루씩 입력해 가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방법은 몰아서 며칠치 거를 입력할 때는 후자의 방법, 그냥 일이 오늘 전표 입력할 건데 7월 1일 거, 2일 거, 3일 거, 6일 거 전부 모아서 지금 한꺼번에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매번 날짜를 입력하면서 엔터 치려면 귀찮아. 그럴 때는 여기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는 그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 날 거를 모아서 전표 입력한다 하면은, 자, 여기서 지금 월이 며칠인가요? 이게 1월인가요? 그러면 여기다가 1만 치시고 엔터를 칩니다. 1에서는 그냥 빈 나눠 놓고 엔터를 쳐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밑으로 여기 밑에 칸에 1에 내려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1월 달 거 날짜를 쭉 입력해 볼 텐데, 자, 이 전표는 11일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1. 그럼 번호란을 그냥 건너뛰어요. 왜냐? 번호는 오토니까. 번호는 지가 알아서 붙여줄 거예요. 구분해서, 자, 여기 밑에 메시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구분해서 보시면 밑에 메시지가 쫙 나옵니다.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5번은 결산 차변, 6번은 결산 대변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출금이니까 여기다 1 입력하시면 돼요. 자, 1 입력하시고, 코드란이 뭐예요? 계정 과목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1 입력하면 벌써 대변에 현금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대변은 입력하지 말라 이거예요. 현금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입력하는 코드는 여기에 들어갈 계정 과목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입력할 금액의 계정 과목. 그래서 복리후생비니까 아직 여러분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에 대한 복리후생비 코드 못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복리 엔터. 이렇게 들어가면 500번 때부터 600, 700, 800번 때까지 4개의 계정 과목이 보이는데, 여러분 기초정보 관리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도소매업에서는 500번 때는 제조업에서 쓰는 것이고, 600번 때와 700번 때는 분양회사라든가 도급회사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쓰는 거니까 우리는 800번 때만 쓰면 된다. 또는 영업의 비용 900번 때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811번에서 엔터 하는데요. 그러면 복리후생비 입력되는 걸 코드와 함께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코드란으로 넘어왔는데 이건 거래처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거래처 코드는 거래처 원장을 관리할 때 필요한 거고요. 지금 이 복리후생비의 미소식당이라는 거래처는 미소식당을 거래처 원장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복리후생비를 미소식당에서 지불했다라는 것을 흔적을 남길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코드는 그냥 지나가시고 여기다 텍스트로 그냥 입력을 합니다. 미소식당. 그러면 나중에 전표 조회하실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엔터 치시면 적용란에 코드가 들어갑니다. 적용란에 코드란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밑에 적요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이 적요가 현금 적요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계정과목이 적요 등록하다 보면은 밑에 왼쪽에 계정과목 하나하나마다 왼쪽에는 현금 적요, 오른쪽에는 대체 적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출금이나 입금 전표에서만 보이는 적요가 바로 현금 적요입니다. 그래서 이 적요가 안 보이시는 분은 이렇게 돼 있어서 안 보이시는데 이 적요란 위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는 적요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시는 분은 밑에 있는 위로 된 여기 삼각형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밑에 적요가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저기 직원 야근 식대니까
2번 조교를 한번 넣어볼까요?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 자, 2번을 탁 치면은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이라는 조교가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타이핑하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차별의 금액은 영수증에 있는 금액을 보셔야 돼요.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을 입력하시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30하고 동그라미 3개는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를 누르셔라. 그리고 엔터하면 끝. 네. 자, 엔터를 쳤더니 밑에 분계 내용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 다시 위에 줄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밑에 차변 복료생비 3만원, 대변 현금 3만원, 밑에 차대변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엔터를 쳐서 밑으로 내려오면 밑으로 아래 방향키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점표 위로 올라갈 때는 위 방향키, 아래 방향키로 내려올 때는 밑에 빈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도 되고. 다음 문제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출금전표 작성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 내용을 한번 보죠.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 645에 2461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자, 우선 왜 이걸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만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영수증은 SK 성동주에서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처럼 보여요. 앞에 현금이라고는 안 써있지만 양식상. 그리고 물품 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 영수증입니다. 주유소가 간이과세자일 리는 없어요. 주유소 같은 데를 간이과세자라면 말이 안 되죠. 1년에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주유소가 기름이 그렇게 팔아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유소는 100% 일반 과세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승용차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용차 관련된 것은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는 현금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일반 전표에. 승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용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물차에다 기름 넣었다면은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부가세 있고 일반 과세자고 업무상 기름을 넣은 거니까. 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분계를 써보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분계를 쓸 때는 머릿속에 떠올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전표를 입력할 수 있다. 자, 대변은 무조건 현금이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차변은 계정 과목이 뭐죠? 그렇습니다. 차변이 차량 유지비, 대변은 현금이 되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공개받는다면 매입 매출 전표에 넣으면서 차량 유지비는 25,455원이에요. 차량 유지비는 25,455원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한다면, 화물차에 기름을 넣었다면. 하지만 이 세금 2,545원을 공개받을 수 없으므로 모두 세금을 포함한 28,000원이 전부 다 차량 유지비가 돼요. 28,000원. 여러분이 나중에 매입 매출 전표에 넣을 때는 차량 유지비는 25,455원, 2,545원은 다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다른 자산으로. 왜 자산이냐? 우리가 세금, 매입세, 세금을 낸 것은 나중에 돌려받잖아요. 공제, 매입세 공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돌려받는 거니까 이건 돈을 줬지만 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산 처리예요. 나중에. 그래서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 매입세액을 자산 처리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대개 매입 매출 전표가 자동 분계가 되다 보니까 아니 자산 처리한다고? 내가 그렇게 처리한 적이 없는데 처리가 다 됐었어요. 자산 처리. 여러분들은
자동화된 그 분계 시스템을 보면서도 아, 저 부가세를 내가 이 자산 처리했구나. 이걸 꼭 인식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실 때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자동에 맡겨놓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내가 매입세액을 언제 자산 처리했지? 그런 적이 없어 난. 예.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 반대로 판매를 할 때 거래처로부터 부가세를 받아놨죠. 10%.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닌 걸 받아놓으면 뭐예요? 부채, 부가세 예수금. 여러분 예수금이라는 거 부채 시간에 배웠죠? 부가세 예수금. 우리 회사 돈 아닌 걸 받아놨어요. 거래처.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 근데 우리가 매입할 때 부가세를 냈네? 돌려받아야 돼. 부가세 대급금 자산. 그건 자산. 근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못 돌려받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이 세금까지 포함해서 합계로 차량 유지비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몰아서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짜를 여기다 아예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또 이 12일을 넣을 필요가 없어. 밑에다 그냥 12일 이렇게 넣으면 어제 거 입력한 것도 보면서 오늘 거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 위에 있는 날짜를 비워놓고 엔터 쳐서 전표를 입력하는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출금이죠. 맞죠? 예. 이것도 출금이니까 1번 입력하세요. 9번에다가. 그러면 출금 들어갑니다. 계정 과목은 승용차에다가 넣으니까 차량 유지비였죠. 차량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차량 운반구는 자산이고 522번 차량 유지비는 공장 차량이고 622번, 722번은 도급원가, 분양원가 관련된 거고 우리는 822번이죠. 관리부니까. 관리부, 영업부, 회계과 이거 다 800번대입니다. 판매관리비. 하시고 거래처는 뭐냐? 자, 차량 유지비도 이거를 거래처별로 이 코드를 등록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차량 유지비 비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처 원장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채권, 채무, 예금. 이거 거래처별로 꼭 관리해야 돼요. 그 꼭 관리해야 되는 것만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차량 유지비이기 때문에 뭐 차량 유지비를 거래처별로 원장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전표 조회 시 참고하라고 텍스트로 입력만 해줍니다. SK 성동 주유소 엔터 하시면 적용안에 가죠. 밑에서 보시면 유류대 지급 차량 유지비에 대한 적용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5개가. 그 중에 1번 쓰면 딱 맞네. 1번 엔터. 근데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그 관리를 어느 차에 몇 호 차에 넣는지 그 관리 항목을 지정을 하면 지금 넣은 저 적유는 무시되고 몇 호 차로 바뀌어요. 나중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관리 항목이 하기 이전이니까 유류대 지급이라고 일단 넣어놓겠습니다. 자, 차변에 비용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금액을 입력하면 되죠. 합계로 넣어라. 28 플러스 엔터. 네, 출금전표 2개 넣습니다. 자, 다음에 3번으로 또 가볼까요? 아니다. 3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안 끝났어. 제가 금방 얘기해놓고. 네, 여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아까 1번은 전표 입력으로 끝났는데 이 문제는 이 승용차 관련된 건 일이 하나 더 있다 이거예요.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하자.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걸 하려고 앞에서 기초정보 관리할 때 업무용 승용차 등록했었죠? 이거 하려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정 과목에서 차량 유지비하고 보험료인가요?
예, 하여튼 2개, 차량과 관련된 개정 과목 2개에 대해서 관리 항목을 추가했었어요. 그걸 이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교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나중에 차량별로 차량 유지비를 확인해보고 관리할 때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량 유지비를 마우스로 여기 차량 유지비가 입력된 그 줄만 선택하면 돼요. 꼭 여기 개정 과목이 안 눌러집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클릭을 하든 거래처를 클릭을 하든 그 줄 클릭하시고 여기 기능 모음에 가보시면은요. 기능 모음에 가보시면 여기 자금 관리라는 말이 있어요. 자금 관리. 그 옆에 F3이 있죠? 앞으로는 F3을 누르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이 기능 모음 눌러서 자금 관리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눌렀었지? F3? F3인가? F인가? 생각이 안 나면 이제 기능 모음에 가서 중간쯤 기타에 자금 관리라고 있다. 자금 관리하고 이 차량 관리하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이 차량 유지비가 자금이에요. 이 자금을 차량별로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이 자금 관리가 앞으로 2가지로 쓰일 겁니다. 차량하고 승용차죠. 승용차. 그 다음에 어음할 때 자금 관리할 거예요. 어음할 때. 그래서 이게 많이 쓰여요. F3. 그래서 승용차 관련된 지출과 그 다음에 어음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F3 누르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F3 누를 거고요. 오늘은 이제 메뉴에 들어왔으니까 자금 관리 눌러볼까요? 그다음 밑에 저교 보였던 자리에 새로운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러면 커서를 어디를 누르냐면은 여기 승용차 코드를 가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승용차 코드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한 차가 여기 쭉 보일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가 5대다 그러면 여기 1, 2, 3, 4, 5 이렇게 보일 거고 우리는 지금 한 대만 등록이기 때문에 한 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아반떼를 호수 맞는 데가 보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 그러면 여기가 그 코드와 차량 번호 아반떼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분의 목록을 눌러보시게 되면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이런 뭐 자동차세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기름을 넣은 거니까 유류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부서 코드는 뭐냐면은 이제 승용차가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우리는 지금 기초정보관리에서 부서 관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코드가 또 있는데 부서 관리는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엔터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교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저교 대신에 유류대 지급 괄호 열고 0101 가로 닫고 645 2461 아반떼 가로 열고 1 유류비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금 관리를 함으로써 그 내용으로 이게 바뀌고 차량별로 집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제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여기 3번부터 다음 시간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